네,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종목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마운의 조민규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나리님만큼 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본격적으로 파파라치 시작하기 전에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90일이라는 조건부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미중 통상 마찰이 올해 처음으로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3개월 동안은 뭐 추가 관세도 없고 말 그대로 휴전에 들어갔는데 90일 동안 좀 어떤 예상 시나리오가 전망이 되십니까? 일단 이제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휴전 상태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인상이라던가 특히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10%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25%까지 이제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불확실성으로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은 3개월 동안 유예 기간 동안 뭐 중국과 이제 미국 간에 또 추가적인 합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흐름들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해소가 되어지거나 뭐 원래 있었던 원점으로 복귀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조금 좀 긍정적으로 부분에서 좀 그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적인 측면이 단기간에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어떤 그 악재성 재료라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멈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현재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었던 추가 관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면했지만 뭐 그래도 아예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건희 차장께서는 9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좀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90일 휴전의 배경이 뭐 예상보다는 배경을 알아야 예상이 좀 나올 수 있지 네. 않겠나 싶은데 일단 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미국 언론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한 것 같은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이 얻어낸 게 많고 중국은 양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좀 파고 들어다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90일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사실은 관세 10% 남아있는 것조차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 구조는 좀 남아있다라는 게 뭐 대세적인 거고요. 근데 일단 그 내용 안에서 또 살펴보면 미국이 그럼 과연 왜 여기서 지금 갑자기 90일 휴전을 제안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그 관세 압박이 미국 대중 무역 적자 폭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못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엔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고 미국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태여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는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향후에는 뭐 일단 계속 지금 뭐 협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뉴스는 계속 나올 거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사이에 외교적인 시간으로는 길지 않기 때문에 뭐 몇 번의 협상이 있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증시는 한 번씩 출렁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언론에는 사실 90일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미국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조민규 파트너께서 중국 입장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시작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촉발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이 가미됐었던 흐름들도 사실은 좀 있었었죠. 그리고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서부터는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 뭐 합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또 이 조율 단계에 들어갔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더 좀 기대감을 갖던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방점을 찍은 거는 뭐 90일간의 어떤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이제 합의의 단계에 좀 진입을 했다. 뭐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원상복귀에 대한 형태로 갔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일단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커다란 어떤 불확실성이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가만히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뭐 관세를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내부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뭐 IT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대한 부분들, 뭐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패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가지고 부인했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시차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면 잠깐 자료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6일날 이제 첫 번째 관세 인상을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기계나 선박, 그다음에 통신 장비, 철도 장비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세를 인상을 했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곡물이라던가 이제 곡류, 그다음에 수입산 뭐 고기 쪽, 육류 뭐 이런 쪽에 있어서 관세를 좀 인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라던가 플라스틱,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제 진행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9월달 들어서는 10% 관세, 그다음에 내년도에 25%까지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확대하는 조짐들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3단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관세를 똑같이 이제 인상을 하거나 품목별로 이제 동일한 비중에 대한 관세 인상을 했었었는데 이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대중 수입액이 많다 보니까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았던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보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건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보복할 수 있는 총알이 떨어진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관세를 인상했을 때 자국 내에 있어서의 경제도 같이 부담을 느끼는 상태가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작용이 했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론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언론 쪽의 분위기는 양쪽 다 뭐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속 가면 갈수록 둘 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뭐 이러한 어떤 휴전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흐름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90일이라는 휴전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좌지우지 됐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국내 증시가 국내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전 세계가 빠졌지만 국내는 수출의 비중을 보면 중국이 1위죠. 뭐 24% 가까이 되고 미국이 2위로 17% 가까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껴있는 상태고, 구조 자체도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제 중간재라든지 부품 이런 것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기계라든지 전자 부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제품으로 미국이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국내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좀 뭐 IT 섹터라든지 기계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중지가 되고 좀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뭐 환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약간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해소가 됐다. 뭐 정치적인 상황은 사실은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마인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향후 20년간 다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결국엔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제 일부 중간재 부품들의 수출이 완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중국이 이제 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중국에서 좀 뭐 지적재산권 많이 도용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좀 보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휴전이라는 결과로 인해서 이제 연말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뭐 시간이 조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뭐 긍정적인 흐름과 이제 부정적인 흐름 두 가지 호학제가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분위기로만 본다고 한다면 악재적인 측면들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해소와 추가적인 타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자료를 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5월 달 들어서부터 5월 달에 2,500포인트에 있었던 지수가 이제 미국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오히려 미국 쪽에 있는 S&P 500 같은 경우 잠깐 조정을 받았었지만 7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 9월 달 같은 경우 사실은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었지만
대한 중국 증시와 이제 우리나라 증시 이 부분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동일하게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또 그 파월 의장에 있어서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동반해가지고 급락하는 형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역시도 하락을 하고 또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했었던 흐름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3% 이하권까지도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있어서의 어떤 금리 인상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하락이 출발했을 때 어떤 상황 자체는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무역 분쟁 상황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 2,3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약세를 떴었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말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기존의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불확실성이라던가 좀 악재적인 부분들은 좀 점차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점진적으로 한 연말 올해 한 12월 달 한 말 정도 수준으로 좀 갔을 때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2,180포인트에서 한 2,2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좀 반등에 대한 연속성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근데 추가적으로 뭐 2,200에서 2,300포인트까지 가려고 한다면 이 남아있는 90일 기간 동안 추가적인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는 스탠스가 좀 만들어져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2,200포인트, 2,180포인트 정도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남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12월 말, 그러니까 올해 말에 2,120까지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희 차장께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좀 휴전이라는 결과로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유효한가요? 일단 뭐 네. 지수 자체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지금 오늘도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뭐 고점을 베끼거나 뭐 뚫고 나가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12월 연말이 되면 또 수급이 좀 약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좀 안 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대주주 요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매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수는 약간 뭐 반등은 나오더라도 추세적인 랠리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까지 만약에 분위기가 좋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1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상승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더 겹으로 호재가 되면 더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을 예측한다기보다는 좀 대응하는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황이 미국과 중국과의 하해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중간에 또 갑자기 한번 틀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방망이로 좀 짧게 잡는 시기여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파파라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핫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장에서 핫한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가져오셨는데요. 두 분의 키워드 바로 만나볼까요?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장기적 성장성 가격 부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건희 차장께서는 미중 무역 분쟁 휴전 수혜 예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건희 차장께서는 오히려 휴전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뭐 가장 크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껴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많이 수출하는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것들이 보면 이제 중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부품이거든요. 주요 부품들을 수출을 하고 주로 이제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뭐 미국이나 전 세계 시장에 이제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MLCC는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기가 주로 이제 생산하는 MLCC 같은 경우는 전자업계 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거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반등, 좋은 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중간재 관련돼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MLCC가 주 매출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안에 들어간 부품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반등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반면에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사업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MLCC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 5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기판이라던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과 관련된 부분에 한 절반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기를 이제 핫 이슈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만나는 이제 라이온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네.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셀트리온,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대표주들. 특히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어려웠을 때 주가가 좀 계속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없고 아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 전장이라든가 전기차와 관련된 수요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MLCC 가격대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LCC 업황이 안 좋습니까?라고 질문하시면 MLCC 업황은 계속해가지고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증설을 하고 있고 지금 뭐 MLCC 쪽에 1등 업체인 뭐 무라타라던가 뭐 대만의 야거라던가 이런 업체들도 계속해가지고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MLCC 쪽에 증설을 또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 IT 업체들도 지금 MLCC 쪽으로 신규로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좋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제 이 사업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뛰어드는 상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소나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업황이 좋다는 얘기는 이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자료를 보시면요. 제가 왜 가격적인 부담감이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조를 넘어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현재 페이스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원, 그다음에 내후년도가 되면 뭐 1조 8천억에서 한 2조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3분기 때 이제 올해 작년도까지는 분기 매출 단위가 뭐 1,000억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3분기 때 이제 4천억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내년도 올해 4분기와 내년도 1분기, 2분기를 보시면 계속해가지고 한 4천억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3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어떤 이익에 대한 성장 추이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이제 분기 구간에서는 이익에 대한 정체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가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가면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거고 한 12만 원 밑으로 내려면 이제 가격적인 좀 가격 메리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을 더 길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다시 뭐 16만 원 이상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제 그 시간대까지 다른 종목군들은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기는 이미 내년과 그다음에 내후년도의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PER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3분기까지의 PER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결코 저평가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ER 뭐 4배수, 5배수 받고 있는 화학업체라던가 뭐 다른 쪽 IT 업체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PBR 4배수 정도 수준이면 그쪽이 사실은 더 싼 거거든요. 근데 뭐 지나치는 업황에 대한 고점 우려라던가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히 싸지 않다. 그게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입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네. 밸류에이션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일정한 가격 밴드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부닥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좀 길게 보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잡아놓고 뭐 한 1년 정도 기대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기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개인 투자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건희 차장께서는 MLCC 수요 업황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M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수요 업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희 차장께서는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은 삼성전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MLCC 업황에 삼성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높고 매출 비중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MLCC 업황이 중요한데 근데 아까 뭐 조민규 파트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MLCC에 대한 경쟁자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MS를 삼성전기가 얼만큼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남아있는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MLCC 업황 자체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드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증가라든지 뭐 지금 뭐 5G가 도래한다든지 AI 관련된 칩들이 뭐 서버들이 증설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MLCC 수요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유발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LCC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적중 세라믹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마디로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그냥 뭐 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전자제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그냥 MLCC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의 전장에 들어가는 게 한 5% 비중에서 10% 늘어날 거다, 15%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은 있지만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 결론적으로 그런 예측이 나오는 거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장화된다. 무슨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가 기계에서 뭐 전자제품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MLCC의 수요가 막대하게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차장께서는 계속해서 MLCC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개인 투자자가 바보가 아니다라고 좀 다소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얼마 전에 주말 네. 동안에 이제 기사를 읽다 보니까요. 마치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산 종목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이 하락을 하면 사실 뭐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뭐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업종 대표주들은 사실은 뭐 외국인 기관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데요. 잠깐 그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삼성전기를 뽑았던 이유도 삼성전기가 11월 달 10월 초서부터 이제 11월 말 때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샀던 1등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서 이제 삼성전기를 핫 종목으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뭐 밑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셀트리온, 뭐 삼성 SDI, 포스코, 현대차 다 우리나라 업종을 대표하고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군들이거든요. 이 종목이 왜 하락을 했겠습니까? 미국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으니까 같이 하락을 했겠죠. 근데 그 주식을 개인들이 안 사주면 누가 사주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치 개인이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해서 개인 투자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전기를 보시면 이제 9월 달서부터 16만 원대 이제 고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공매도하고 대차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10월 31일 날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실적은 뭐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은 훨씬 더 좋았었죠. 근데 주가는 바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뭐 대차라던가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하락을 해놓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하락을 하는 종목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했었던 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대차라던가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하락 압력을 많이 상쇄를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쇼커버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오히려 저가에 샀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뭐 개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과연 투자 의견 어떻게 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이건희 차장께서는 8점을,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5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8점이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높은 점수인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실적의 정체 우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 주가가 그동안 빠졌던 이유를 보면 시장이 빠지면서 갑자기 좀 14만 원대, 그러니까 14만 원에서 16만 원 그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12만 원대까지, 10만 원대까지 확 무너지는, 10만 원 한번 깨는 정도까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의 잘못보다는 뭐 시장의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는 그러면 반등이 나올 거냐라고 봤을 때는 반등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연말까지 뭐 한 빠지기 직전 가격이나 14만 원대 박스권 하단까지는 다시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8점을 드렸습니다. 네, 연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8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 5점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이제 저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 밑으로 오면 사볼 만하고 14만 원 위로 가면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가 좀 박스권의 트렌드가 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2만 4천 원, 12만 5천 원도 됐으니까 12만 원 위로 올라섰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14만 원 이상에서 뭐 주가가 뭐 15만 원, 16만 원 이상 간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해도 그 정도 수익률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미치면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거고 그 가격이 안 오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크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지 않다. 그래서 5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언제까지나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메리츠증권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마운의 조민규 파트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